이번 주 YTN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서는 파격의 연속이었던 남북미 정상회동 특보와 이해관계가 있는 주식을 제때 처리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의 실태 보도를 다룹니다. 새롭게 마련한 코너 내가 궁금한 뉴스 시간에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들어간 사업장을 시민 리포터가 직접 소개합니다. 내가 본 DMB, 오늘은 최근 열린 DMB 시청자위원회에서 한국의 문화유산 프로그램에 대해 위원들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들어봅니다. YTN 신입사원들의 세 번째 이야기, 오늘은 사회부 새내기 기자 4인방을 YTN 이야기에서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입니다. 지난달 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YTN을 포함해 재난방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방송사 관계자들이 모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강원 산불이나 헝가리 유람선 침몰 등 최근 이어진 특보에서 장애인을 위한 수어 방송과 실질적인 정보 제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YTN은 이런 평가들을 소중히 듣고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시민데스크, 먼저 잘한 뉴스 못한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승현 시청자평가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언론위원회의 이강혁 변호사, 그리고 송태엽 YTN 시청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변호사님, 이번 주에 꽤 굵직한 뉴스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도 있었고,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연대 파업을 하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그중에 가장 큰 뉴스는 남북미 정상들의 판문점 회동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무엇보다도 지난 일요일 있었던 그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그 YTN 특보 뉴스 아주 인상 깊게 봤는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부터 이하 내리기까지 그 전체적인 일련의 과정을 주요 부분들 대부분 빠짐없이 생동감 있게 전달을 했고, 또 스튜디오나 현장의 취재 기자하고 전문가들이 좀 막연한 추측성 내지 흥미 위주의 그런 접근은 자제하고 비교적 차분하게 그 정상회동 의미 등을 분석해 준 점 등 좋았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을 보태자면 이번 역사적 회동의 의미가 워낙 컸던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와 전망을 더 깊이 있게 종합적으로 마감 정리해주는 당일의 그 심야 대담 같은 것들이 좀 잘 준비됐어야 했을 것 같은데, 물론 한 분만으로도 상당한 비중이 있는 분입니다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한 분을 모시고 한 40분간 정도 진행하신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 그쳐서 아무래도 좀 사안의 그 중요성상 좀 보다 여러 분의 좀 그 전문가들 모셔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좀 그 정리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자, 센터장님, 저는 이제 특보를 진행하는 앵커로서 좀 불안했던 게 아무래도 이 만남 자체가 즉흥적이었기 때문에 뭐 정상들 이 경호 라인, 취재 라인이 무너지기도 했고요. 또 외신 화면을 그대로 이제 여과 없이 쓰다 보니까 막 흔들리고 엉뚱한 것을 잡고 있고 이런 방송이 나가기도 했었잖아요. 사전 준비하실 때 좀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저희도 이제 보도국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일단은 이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에 양측에 이제 친서가 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끝낼 회동은 아니다. 그런 예감을 하고 한 일주일 전부터 특보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주말과 이제 휴일에 벌어지는 행사니까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국제부 통일외교팀 앵커팀 중심으로 해서 미리 인력을 이제 대거 배치를 하고 최대한 현장 중계로 커버한다 이런 원칙을 세웠다고. 또 막판까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정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가지고 좀 어려웠는데 이제 대통령 숙소 예상됐던 하얏트 호텔, 또 DMZ, 뭐 통일대교, 청와대, 외교부 등에서 미리 이제 기자를 보내서 생중계 준비를 했고요. 스튜디오 출연도 사실은 저희 기자들 중심으로 이번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좀 뭐랄까요, 좀 차분한 분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이제 2시간 단위로 특보 편성을 했는데요. 과거에 보면은 이제 대통령 또 청와대에서 벌어지는 행사가 일부 시차를 두고 이제 공개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과연 그 화면을 다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이제 예측이 불확실한 상황이 있었는데 미리 그냥 영어에 능통한 국제부 기자하고 동시 통역사들을 상시 대기 시켜가지고
화면이 불시에 들어올 경우에 이제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경제인들의 만남 때는 초반 10여 분간에는 전 방송사 중에 저희만 그렇게 실시간 통역을 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전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분이 이미 2달 전에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 간 회동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좀 선견지명이 있으신 분이어서 저희가 초대를 했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잘한 뉴스, 못한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승현 평가원님은 이번 주 잘한 뉴스 어떤 뉴스 꼽으셨습니까? 네, 저는 지난 24일 보도된 국회의원 주식 심사 대상 절반이 규정 위반 보도를 꼽았습니다. 예. 국회의원 주식 백지 신탁 제도 규정 이행에 대해서 점검한 좋은 단독 보도였는데요. 이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들 직무 관련해서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인데 이 제도가 만들어진 지 14년이 되는 동안에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한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YTN이 이번 보도를 통해서 규정을 어긴 국회의원들이 꽤 많았다는 것을 처음으로 보도를 해주어서 좋은 뉴스로 꼽았습니다. 또 이와 관련한 후속 보도에서는 그 관련 사실들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위반 사례들이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를 잘 보여줬고요. 또 이런 보도를 보니까 확실히 쉽게 취재한 내용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주로 어느 시점에 무슨 이유로 관련 규정을 어기게 되었는지를 분석한 다음에 그래픽으로 잘 처리를 해줘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웠고 또 이런 식으로 취재 내용을 범주화해서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은 관련 사실에 대해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시도로 보았습니다. 예. 센터장님, 데이터 저널리즘 팀 지난 시간에도 잘한 뉴스에서 호평을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이 이승배 기자랑 잠깐 대화를 해봤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취재를 준비했더라고요. 네, 그 3월 말에 이제 아이디어 회의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4월 초부터 이제 본격 취재를 했다고 하니까요. 2달 이상 취재를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주식 백지 신탁 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5년에 도입이 됐지만은 실제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을 제대로 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좀 제대로 알아보려면은 먼저 이 한 A 국회의원이 심사를 언제 신청했는지 또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직무 관련 판정을 언제 받았는지 또 관련이 있다고 받았으면 바로 이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언제 매각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도 공개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 개인 뭐 정보라는 이유인데 직무 관련성 심사를 담당하는 이제 곳이 이제 정부의 인사혁신처이고 국회에서는 이제 국회 사무처가 이 정보들을 받아가지고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취재를 했고 끝내 내부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300분 중에 내부는 공개를 안 했고 그래서 이제 내용 파악을 해서 결국 이제 최초 분석을 하게 된 거죠. 뭔가 요리조리 좀 피하는 거, 열애 이런 데서는 항상 1등이신 것 같은데 뭐 정보 공개를 청구했을 때 공개하지 않는 게 위법은 아닌 건가요? 예, 그 물론 국회의원도 국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그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의무가 있고요. 또 그 이런 재산 등록사항은 관보를 통해서 공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현행 그 법상 그 주식 매각이나 신탁 그리고 또 주식 거래 그 신고 사항은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YTN 취재팀은 그 이제 직접 그 의원들 재산 공개 내역을 단서로 해서 의원들이 이 주식 백지 신탁과 직무 관련성 심사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이걸 조사를 해서 그 심사 청구를 누락했거나 법정 시한보다 신청이 늦었던 의원들을 찾아내고 그 세부적인 위반 내용을 밝혀냈습니다. 또 고위 공직자들이 지닌 주식의 그 직무 관련성에 대한 그 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심사가 매우 허술하고 늑장 심사도 잦아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관련 분석 보도도 내보냈습니다. 앞으로도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가 관련 정보 공개 거부의 명분으로 이 공직자윤리법 관련 규정을 그 근거로 삼지 못하도록 거기에 대한 그 개정 문제를 다룬다든가 하는 등의 후속 보도를 계속 이어나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아쉬운 뉴스, 못한 뉴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학 변호사님 오늘 어떤 뉴스 꼽으셨습니까? 예, 저는 그 지난 25일에 보도됐던 그 전원퇴천 쇼트트랙 대표팀 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 이 보도를 좀 아쉬운 뉴스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쇼트 대표팀 훈련 도중에 선수들 사이에 벌어진 성희롱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에 따라서 또 그 대표팀에 대해서 국가대표 선수촌 퇴촌 결정 그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걸 모아서 전달을 했는데 뭐 핵심적인 좀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퇴촌 결정이 가해 선수 개인만이 아니라 그
피해 선수까지 포함해가지고 팀 전체에 대해서 내려지는 바람에 가해자 개인의 책임이 좀 희석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향후에 유사 피해자들이 그 내부 고발을 하기 좀 어려워지게 된 것 아니냐. 이런 제기가 있었고 또 이미 조재범 전 코치 그 성폭행 혐의 사건 등에서 드러났듯이 유독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이런 비리가 잇따르고 있는데 그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가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진단하고 또 해법 제시한 데까지는 나가지 못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후속 보도를 통해서도 보완되지가 못했고 좀 찾아보니까 그 일부 시사 대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외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YTN 이 취재진 스스로의 목소리로 이제 전달되지 지적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는 말씀이고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평가원님은 어떤 뉴스, 못한 뉴스를 꼽으셨습니까? 네, 저는 지난 30일 보도된 트럼프의 상징 트윗, 정치 행위 주요 수단을 아쉬운 뉴스로 꼽았는데요. 예. 이 보도 내용을 보면은 트위터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을 했고 트위터가 정치 행위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소통하는 것과 또 중요한 정치적인 결정 사항에 대해서 공포할 때 트위터를 주로 애용한다는 것이 굉장히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 예전에 이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이 사실이 잘 알려졌었고 북한에 대해서도 꾸준히 트윗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행위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라고 새롭게 마치 새로운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이 약간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그 뉴스를 물량을 많이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그 리포트가 이제 원 평가원의 날카로운 눈에 이제 걸려서 아마 비판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팀을 한 8명 정도 운영한다고 그러죠. SNS 이제 즉시성, 공식성이 있고 또 하나는 개인 계정이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는 거죠. 아주 공식적인 계정이 아니라. 그래서 뭐 풍선을 미리 띄워보는 그런 효과도 이제 있고 뭐 그런 저런 이유들을 이제 같이 이렇게 해서 잘 했으면 재밌었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또 사건 사고 관련해서 짚어주실 부분이 있다고요? 예. 피해자 인격권과 관련해서 저희가 또 실수한 게 있다고요? 예, 그 뭐 사건 사고 발생할 때마다 뭐 다 자주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인데요. 그 이번에 제가 좀 거론하고 싶은 거는 그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지난 21일에 보도된 손 묶인 채 총상 여행 컬럼니스트 주용욱 씨 필리핀에서 피살 보도입니다. 그 유명 여행 컬럼니스트인 주용욱 씨가 필리핀에서 피살된 소식을 전하면서 기사 내용에서 주 씨의 그 생전 사진들을 소개를 하고 또 발견 당시 사체가 손이 묶인 채 총상을 입은 상태였다라고 묘사를 했고 제목도 또 그 손 묶인 채 총상이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체 상태와 살해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이를 그대로 제목에 반영하는 거는 피해자하고 또 그 유가족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번 보도에서의 문제점이 YTN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고 다른 많은 매체에서 비슷하게 이제 보도를 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사체 상태 등을 조금 더 YTN보다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한 그 모 매체에 대해서는 그 실제 그 주 씨의 유가족들이 제목 수정을 요구하고 이래서 2차 피해가 실제 현실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도에 대해서 이후에도 앞으로 이런 류의 보도에 대해서 보도를 하실 때는 피해자 측의 인격권 보호에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뭐 항상 부딪히는 그런 문제인데 이제 시청자들에게 어쨌든 정보를 빨리 최대한 전하고 싶다라는 이제 언론사 본연의 어떤 그런 의무감 그런 것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피해자나 또 가해자의 경우도 미성년자일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이제 인권을 또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또 이제 원칙이 있죠. 특히 이제 그 요즘처럼 모든 자료가 인터넷상에 쌓여서 차후에 검색이 가능한 시대에는 저희 한 번 잘못이 또 어떤 그런 그 2차 피해를 두고두고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항상 원칙을 따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보도에 항상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 뉴스를 보면서 이런 궁금증 든 적 많으실 겁니다.
이번 주부터 시청자들의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시민 리포터가 직접 확인하고 설명해드리는 새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내가 궁금한 뉴스 첫 번째 시간으로 유예 기간을 끝내고 이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들어간 21개 업종은 어딘지 알아봤습니다. 권재윤 시민 리포터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오래 일합니다. 지난 2017년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할 때 1년에 한 달 이상 더 일한다는 통계도 있죠. 그래서 저녁이 있는 삶,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한 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 좋으라고 하는 제도인데 왜 어떤 업종은 지난해부터 하고 어떤 업종은 이제서야 시작하는 걸까요? 오늘 내가 궁금한 뉴스는 바로 이겁니다. 지난해 7월 주 52시간 근무제를 먼저 도입한 곳은 직원이 300인을 넘는 기업과 공공기관입니다. 9달 정도 제도가 시행되면서 어느 정도 자리 잡혀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1일부터 새롭게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게 된 회사들, 어떤 것들일까요? 300명 이상이 일하는 방송사, 버스회사, 금융회사 등등인데요. 21개 업종이 어딘지 보통 뉴스에 다 안 나오길래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런 업종들의 경우는 연장 근로시간의 한도를 정하기 어려운 업무상 특성이 있어서 정부가 그동안 주 52시간제 시행을 미뤄줬다고 하네요. 쉽게 설명하면 방송 같은 경우 취재나 편집 등등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이렇게 프로그램 하나가 완성될 때까지 정확히 몇 시간이 필요하다고 딱 떨어지게 계산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서 연장 근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달라지는 근로 기준에 맞게 준비를 충분히 잘 하라는 뜻에서 이런 회사들에게는 시간을 더 준 겁니다. 이번에 추가로 21개 업종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육상, 수상, 항공, 기타 운송업, 보건업 이렇게 5개는 업무 특성상 당분간 특례 업종에 남아있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새롭게 주 52시간 근무제에 들어가는 회사들 중에는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어려운 곳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석 달간 계도 기간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근무 시간을 재량에 따라 정하게 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초과되는 근무 시간만큼 새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환영하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늘어나겠죠. 또 일부 직종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추가 근무로 받았던 수당이 사라지니 임금이 줄어든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1년 7월까지 모든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할 방침인데요. 일하는 사람들의 워라밸을 중시한 정부 정책, 아직은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아 보이네요. 내가 궁금한 뉴스 시민 리포터 권재윤이었습니다.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시간입니다. 한국의 문화유산 프로그램을 안건으로 6월 DMB 시청자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UHD 프로그램답게 화질이 굉장히 좋아서 보는 내내 좀 기분이 좋았고 풍광이 더없이 좀 아름답게 느껴진다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평을 하자면 이제 콘텐츠들이 굉장히 그냥 선형적으로 나열이 이렇게 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정말로 아름다운 절경들과 문화유산들을 소개를 해주시고 있는데 각각이 각인이 안 되고
화면처럼 같이 막 흘러가 버리는 그런 게 있어서 대부분 다 똑같은 산, 옆에 흐르는 계곡, 조그만 이제 바위, 이게 대부분의 이제 그런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어떤 특이한 점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요소일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송시열이 죽은 지 몇 세기가 뭐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지금도 그의 보기 편한 가르침을 배우려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영상이었지만 복원된 화양 서원에 모여든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렇게 눈에 이렇게 띄고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영상이기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저는 처음에 한국의 문화유산이라는 제목을 봤을 때는 어떤 문화재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뭐 자연이라든지 뭐 인물이라든지 관련된 역사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도 좀 그 나름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목도 좀 다소 너무 평이하기도 해서 어떤 좀 특별한 이 프로에 대한 특별한 것을 좀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절경이 많았는데요. 절경이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했는지 설명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불상을 보여주면 이 불상이 어느 불상인지에 대한 부분이 좀 들어가야 아, 우리나라에 저게 있구나. 그러니까 너무나 멋지고 좋은 것이 있는데 저곳이 어딘지 그냥 멋지게만 보여주려고 했고 그것이 어떻게 촬영이 돼서 어떤 느낌으로 오는지 시청자의 생각은 조금 어떤 쪽에서 어떻게 백두대간이 나오고 어떤 문화유산이 있는 거를 처음부터 좀 즉 진행을 하는 게 이해하기 쉽게 진행하면 좋지만 어느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갑자기 화면이 바뀌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물론 이제 그 촬영 기법이 너무 좋아서 좀 신기하게 쳐다보고 거기 한 10분 정도는 계속 아, 너무 잘했다. 이제 그 정도만 생각했지 뭐 어떤 백두대간이 어떤 내용인지 그 부분을 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문화적인 접근이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역사 다큐로는 상당히 저는 좀 약간 유익하게 봤습니다. 역사 다큐에 가깝다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아까 또 위원님 앞에 그 김영규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시는 동감분을 하는데 과거의 다큐와 큰 차이는 없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이 네 개를 보면서 굉장히 그 분량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이렇게 보여주려고 노력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저만 느낀 게 아니라 다른 그 시청자들도 정말 아름다운 영상을 잘 담아내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 공감하실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저도 그 제목에 대해서는 한국의 문화유산 거기 문화자 앞에다가 자연자 하나만 더 붙였으면은 아주 제목하고 그 내용이 싱크가 좀 잘 됐겠다. 그래서 한국의 자연문화유산으로 했으면은 백두대간이 품고 있는 우리의 고유한 문화들을 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스토리 있게 좀 엮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백두대간 종주를 꿈꿔보고 버킷리스트에 올릴만한 그런 곳인데 이번에는 발이 아닌 눈과 귀로 백두대간 종주를 아주 호강 있게 잘 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잘 반영하셔서 보다 품질 좋은 다큐를 앞으로 계속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YTN 이야기 오늘의 주인공은 사회부 새내기 기자들입니다. 뉴스가 넘치는 대한민국, 오늘도 현장을 누비고 있는 신입기자 4인방을 지금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사건 사고의 현장 어디든 달려간다. 24시간 쉴 틈 없이 이어지는 뉴스. 오늘도 취재의 최전선에 달리는 YTN 사회부의 새 얼굴을 소개합니다. 저는 YTN 사회부 19기 신입으로 들어온 취재기자 수습 송재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YTN에 이번에 새로 입사한 사회부 취재기자 수습 박희재입니다. 수습 김다연이라고 합니다. 나혜인이라고 합니다. 나혜인 기자는 오늘 당직 근무인가 봅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그 실시간으로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제보 같은 거
사건 사고나 그런 내용인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취재를 많이 하는 사회부는 시청자들의 제보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YTN 사회부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수시로 꼼꼼히 체크하는 게 중요한 일 중 하나라는데요. 제보 전화가 계속 쏟아지다 보면은 욕설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래도 수많은 제보 전화 중에서 이제 중요한 사건 사고 같은 거를 저희가 취재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제보 전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김다연 기자, 지금 퇴근하는 게 아니고 취재 나가나요? 어딜 취재 가는지 한번 쫓아가 봤습니다. 귀갓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그 원인이나 이런 거에 뭐가 있을까 직접 현장에 가서 원룸촌이 좀 많은 곳으로 가서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하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죠.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김다연 기자. 오늘 취재할 내용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네요. 드디어 현장에 도착. 더 많은 정보를 찾아낼수록 기사 내용도 한층 풍부해지겠죠. 시청자들은 이거를 제가 전달하는 바를 받아들이지 못하실 수도 있고 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사실 딱 보는 게 제일 정확하게 딱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그림을 생각해야 돼요. 항상 그림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시청자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을 하게 되죠. 여성 1인 가구가 많이 있는 서울의 한 원룸촌에 직접 나와봤습니다. 촬영이 시작되자 앳된 신입 기자의 얼굴이 돌변하네요. 카메라 앞에서는 당당한 프로입니다. 위험천만한 화재 현장에서 야간 고속도로에서 오늘도 사건 사고 현장을 누비는 4명의 신입 기자들. 100대 1에 가까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언론인의 길을 걷게 된 이들은 어떤 기자를 꿈꾸고 있을까요? 시청자의 귀와 입을 대변할 수 있는 기자가 되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혹은 현장에 가장 가까운 혹은 현장에 가지 못하더라도 현장을 항상 생각하는 고민하는 취재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YTN 새내기들이 사장님께 할 말이 있답니다. 구내식당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내식당 만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구내식당이요? 한국인은 역시 밥심인가요? 사회부 기자들의 귀여운 소망이 이뤄질 날이 오길 기대하겠습니다. YTN은 온라인 사보 인사이드 YTN을 통해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상단과 모바일 앱 상단 메뉴를 클릭해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제보도 기다리고 있으니 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YTN 시민데스크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